도내 현안과 이슈를 짚어보는 시간입니다. 인구절벽 시대 극심한 학령 인구의 감소로 수많은 학교가 통폐합의 대상이 되고 사라졌는데요. 최근 소규모 학교에 대한 교육부의 정책이 통폐합에서 지원 강화로 전환되며 소규모 학교에 대한 인식 또한 제고되고 있습니다. 이번 시간 교육부의 소규모 학교 통폐합 정책과 강원도의 대응 방안은 무엇인지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스튜디오에 현원철 강원교육복지재단 이사장님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본격적인 이야기를 나누기에 앞서서 소규모 학교의 개념부터 먼저 짚어주실까요, 이사장님? 네, 그 작은 학교라는 그 용어는 그 학생 수를 기준으로 해서 그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건데요. 그 학술적인 그런 용어는 아니고 네. 그 행정 편의적인 그 용어입니다. 네. 요 조금 애매모호한 부분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교육부에서 작은 학교라는 기준을 잡을 때 초등학교는 이제 100명으로 했었을 때가 있고 네. 그다음에 80명으로 했었을 때가 있고 지금은 이제 60명을 작은 학교의 기준으로 보는데 수가 점차 낮아지고 있네요. 예, 근데 이제 강원도는 그 30명 정도의 학교를 저희는 작은 학교라고 지금 보고 있습니다. 네. 극심한 출산율 감소와 인구 절벽으로 인해서 지역 소멸 위기까지 계속해서 이렇게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강원도 입장에서 이 소규모 학교를 지키기 위해서 필요한 노력들이 있다면 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네, 지금 우리나라의 그 정치, 경제, 문화 이런 분야의 그 주도권이 대부분 그 수도권에 몰려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 이 양극화가 아주 그 심각한 상황인데 자칫하면 이제 그 교육 부분에서도 강원도의 교육이 자칫하면 변방으로 이제 밀려서는 안 되겠다는 그런 위기 의식을 갖고 네. 강원도 교육청에서 많은 그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이제 이런 상황은 비단 강원도만의 문제는 아니고 우리하고 비슷한 조건을 가지고 있는 이제 충청북도, 그다음에 전라남북도, 그다음에 경상북도 이런 데서 이제 이런 상당히 심각한 상황이 이제 발견이 되고 또 그 해당 교육청에서도 이 노력을 많이 하고 있는 걸로 저희가 그렇게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구체적으로 어떤 노력들을 좀 하고 계신지 소개를 해주실 수 있을까요? 네, 뭐 그 인사 제도도 네. 좀 개선을 해서 네. 작은 학교의 선생님들이 가서 오랫동안 근무할 수 있도록 그 제도도 좀 고치고 네. 그다음에 이제 초임 교사가 가서 당황하지 않도록 그 고경력 교사를 이제 배치를 해서, 네. 한다든지 그다음에 이제 통학의 편의를 이제 좀 그 개선하기 위해서 강원도 교육청 같은 경우는 이제 그 에듀버스라는 통학버스를 지금 제공하고 있거든요. 에듀버스요? 예, 예. 그런데 그 에듀버스가 들어갈 수 없는 그 아주 나쁜 그 도로의 상황이 있습니다. 네. 지역에 가면은. 워낙 이제 예, 험한 예, 길들이 예, 많으니까요. 그리고 큰 버스가 이제 그 다닐 수 없는 그런 곳에 있는 학생들은 그 우리 재단에서 1년에 한 1억여 원 정도를 확보해서 택시를 지금 통학 택시를 운영을 하고 있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버스비를 지원하는 경우도 있고 이제 그런 경우가 있는데 지금 예를 들어서 집에서 학교까지 21km의 거리가 있는 학생도 있습니다. 굉장히 먼 거리죠. 네네. 네. 그래서 그런 학생들에게 택시를 매일 저희가 제공을 하고 있고 네. 그 프로그램을 저희가 꽃님이 이 통학 프로젝트다. 꽃님이 예. 네, 꽃님이라는 이제 이름은 네. 그 양구에서 여학생이 그 통학이 어려워서 그 애를 쓰고 있다는 그런 이야기를 듣고 저희가 그 학생을 이제 지원을 작년 재작년부터 하면서 그 그냥 예쁜 이름으로
대명사로 꽃님이라고 이제 이렇게 부르기 시작한 겁니다. 네. 예, 그런 사업을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네, 다양한 사업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는데 교육부의 소규모 학교 통폐합 정책에 좀 따르면 2019년도 내 학교 중 절반 이상이 좀 통폐합이 된다는 소식을 좀 들었습니다. 학교 수의 감소로 소규모 학교가 무너지게 된다면 좀 도 차원에서는 어떤 문제점들이 발생을 할 수 있는지 짚어주실까요? 예, 이제 전문가의 연구에 따르면 그 어떤 지역에서 이제 학교가 하나 없어지면은 네. 그 지역 소멸이 이제 급속하게 진행이 된다. 이런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네. 한마디로 그 마을 공동체가 이렇게 붕괴하는 아주 중요한 원인이 된다는 얘기죠. 그리고 학교가 만약에 없어지게 되면은 그 마을이 지속적으로 발전하거나 존재할 수 있는 그 기반이 원초적으로 무너진다. 무너지게 되는, 예, 네. 예. 그래서 그럼 이런 사례를 우리보다 먼저 작은 학교가 많이 있는 그 일본에서 일본이요? 예, 예, 네. 예. 그 고령화하고 저출산 문제가 일본에서 먼저 먼저 겪고 있습니다. 네. 시작됐지 않습니까? 그 일본에서 이런 사례가 많이 발견되고 있고 또 비단 일본과 우리나라만의 문제가 아니고 중국에서도 그 농민공들이라고 있습니다. 농민공이요? 예, 농민공이라고 그 시골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도시에 가서 이제 그 직장을 잡기 위해서 이제 이렇게 도시로 집중되는 그런 이제 현상이 있는데 네. 그것 때문에 학교가 없어지고 또 그것 때문에 마을이 급속하게 그 붕괴가 되는 부작용이 중국에서도 지금 일어나고 있고요. 그 인구가 완전 중국에서 일어날 예, 거라 그렇습니다. 생각 그리고 못했는데. 지금 그 연변이라든지 길림성 같은데 흑룡강성에 그 우리 동포들이 많이 있는데 네. 거기도 지금 이런 작은 학교 문제가 상당히 심각한 문제로 대두되는 것을 저희가 알 수 있습니다. 네, 뭐 지역 소멸 위기를 예를 들어서 말씀을 해주셨는데 사실 기존 소규모 학교 정책에 좀 따르면 뭐 대한 뭐 한계점이나 문제점은 이전부터 계속해서 좀 지적이 돼 왔었던 거잖아요. 네.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이 좀 들어 있는지 말씀을 해주시죠. 네, 작은 학교를 이제 통폐합을 하겠다는 그 정책의 핵심적인 논리는 작은 학교를 그 유지하려면 돈이 많이 든다. 그렇죠. 재정. 네. 재정의 효율화에 이제 문제가 있다. 이제 이런 그 논리인데 이 문제에 대해서는 아직도 그 찬반이 팽팽한 이제 실정입니다. 네, 그래서 예를 들어서 교육 행정이라든지 교육 경제 학계에서는 통폐합을 이제 찬성을 하고 있는 입장이고요. 어떤 이유를 근거를 가지고 예, 찬성? 재정 효율화라는 그 얘기, 경제적인 측면에서. 예, 경제적인 측면이죠. 돈이 많이 든다. 그다음에 이제 또 한쪽에서 교육 사회 학계에서는 돈이 들더라도 이 교육은 포기할 수 없으니 이거는 돈의 문제가 아니고 그 일종의 인권의 문제이기도 하고 사회의 그 우리가 균형을 잡는 그런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이 작은 학교를 유지를 해야 된다. 이제 이런 그 입장인데 이 강원도 같은 경우는 교육부의 그 통폐합 정책을 그대로 따르지 않고 네. 교육부의 지침보다는 그 작은 학교에 재학하고 있는 학생이나 학부형의 그 의견을 최대한으로 존중을 해서 그대로 그 뭐 사무적으로 또 행정적으로 작은 학교를 이렇게 통폐합시키는 그런 일은 가급적 없도록 그렇게 지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조금 이제 참고로 조금 덧붙인다면 교육부에서 이제 그 학교 총량제라는 거를 지금 이제 학교 총량제요. 예, 총량제라는 걸 오랫동안 이제 시행을 했는데요. 어떤 그게 뭐냐면은 도시로 이제 인구가 집중이 되면은 그 아파트 같은 것이 이제 생기면은 거기 학교에 그 수요가 생기지 않습니까? 네. 아파트촌 같은 게 네. 만들면 그러면 그 아파트촌 같은데 새로운 학교를 만약에 그 설립을 해야 되겠다 하고 교육부에 신청을 하게 되면은 그 대신 뭐 시골에 있는 몇 개 학교를 그 통폐합을 하라는 그런 조건을 가지고 학교를 이제 신설 허가를 내주는 겁니다. 네. 그럼 기존에 있는 학생들은 어떻게 그러니까 그 지역에 있는 학생들은 그 무슨 영문인지도 모르고 갑자기 통폐합이 되는 그런 상황에 피해를 네, 입는 그렇죠. 경우가 있는데 이게 네. 지금
교육부에서 지금까지 시행했던 학교 총량제의 아주 그 부정적인 그런 정책 중에 하나로 저희가 이 문제에 대해서 상당히 이제 반대를 이제 많이 했죠. 네. 그런데 이제 더 심각한 거는 교육부에서 각 시도교육청을 평가해서 이제 그 예산을 배분할 때 이 평가 항목에 작은 학교 통폐합 실적을 그 평가 항목에 넣어서 점수화했습니다, 지금까지. 네. 그러니 각 시도교육청에서는 이 통폐합에 대해서 교육부의 그 지침을 어기면은 그만큼 그 감점이 따르기 때문에. 불리한 페널티를 지금까지 받아왔던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게 일선 학교에 이제 계시는 분이나 이 도교육청에서 행정을 하시는 분들에게는 상당히 이것이 부담이 되고 이게 마음 아픈 그런 일이었습니다. 충분히 그럴 거란 생각이 드는데 또 뭐 이런 한계점이나 문제점을 좀 극복하기 위해서 최근에 교육부에서 소규모 학교 통폐합 정책이 또 조금씩 바뀌고 있다고 들었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도 좀 말씀을 해주시죠. 네, 이제 이제 내용을 좀 보면은 그 교육부의 논리는 이겁니다. 지금 이제 기재부, 기획재정부에서 복지 예산이 많이 들어가니 그 교육비 예산을 좀 줄이겠다. 이제 이런 이제 의사를 가지고 이제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교육부에서는 그게 아니다. 만약에 지금 교육부에서 지금 내세우고 있는 그 정책 중에 하나가 최소한도 1개 면에 1개 정도의 학교는 유지를 해야 되겠다. 이제 이런 상황이었는데 만약에 기재부의 의견대로 만약에 통폐합 정책을 계속 진행을 하게 되면은 1개 면에 한 학교도 유지할 수 없게 되고 그렇죠. 그렇게 되면은 그 어린 학생들이 통학 거리가 굉장히 늘어나기 때문에 그 학습 여건이 아주 불리하게 됩니다. 네. 예, 우선은 그 1개 면에 한 학교를 유지한다는 정책을 유지시켜야 되겠다라는 이제 절박한 그 또 하나의 이 환경이 있고, 네. 그다음에 이제 또 하나는 국가에서 지역을 살리기 위해서 도시 집중화를 그 좀 완화시키기 위해서 그 귀농귀촌 정책을 지금 펴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 젊은 분들이 귀농귀촌해서 자녀 교육에 대해서 불리한 상황이라면 누가 귀농귀촌을 하겠습니까? 그쵸. 그러니까 이거는 또 한쪽으로 보면은 농어촌 살리기라는 그 국가의 정책에도 위배가 되기 때문에 더 이상 그 작은 학교를 통폐합시키는 것을 진행시키면 안 되겠다. 이제 이런 그 판단을 지금 교육부에서 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네. 현재는 어느 정도까지 좀 예, 방향은 이제 그 더 이상 통폐합을 밀어붙이면 안 되겠다라는 쪽으로 잡은 것 같은데 구체적인 그 시행 방안은 금년 11월쯤 돼서 네. 발표를 하는 걸로 제가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아직 구체적인 방안은 저희가 지금 모르고 있습니다. 예. 방금 이사장님께서도 그 학교 통학 거리 학생들 그 문제점도 좀 말씀을 해주셨는데 실제로 그 에듀버스 뭐 방금 말씀해주신 그런 네. 버스들을 이용하는 학생들의 반응도 좀 궁금하거든요. 어떻습니까? 네, 그 통학버스를 저희는 이제 그 에듀버스라 그래가지고 이제 교육버스란 뜻이죠. 네. 그러니까 아마 이게 전국에서 아마 그 강원도가 제일 먼저 이제 시행을 네. 했던 그 아주 좋은 그 제도인데요. 학생들의 만족도는 당연히 높죠. 네. 그 매일 부모님이 그 학생을 통학시키거나 뭐 걸어왔어야 되는 상황인데, 그럼 이제 강원도 전역을 가보면 이제 노란 색깔 그 스쿨버스에 이제 에듀버스라고 네. 그 뭐 우리는 행복한 학교로 달려간다. 뭐 이제 이런 그 글이 이렇게 적혀져 있는 그런 버스들이 시골길을 곳곳을 이제 누비고 있는 그런 상황을 아마 보실 수 있을 거예요. 그리고 네. 그 버스를 이용하지 못하는 그 학생 하나를 한두 명을 태우기 위해서 버스가 먼 길을 돌아온다든지 아니면 그 버스가 들어갈 수 없는 그런 아주 산골짜기 네. 오지에 사는 학생들은 그 우리 복지재단에서 그 학생들한테 지금 택시를 다 제공하고 있기 때문에 네. 통학에 대해서 이 어려움을 겪는 학생들은 아마 없는 걸로 알고 있고, 이제 이렇게
이런 제도를 운영하는 건 아마 전국에서 강원도교육청밖에 없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예. 네, 뭐 다시 좀 통폐합 정책으로 들어가서 교육부의 소규모 학교 이제 통폐합 정책 기조 변화 속에서 우리가 좀 뭔가 강원도 학교 교육 어떻게 좀 대응을 해 나가야 한다고 보시는지 설명을 해주실까요? 예, 지금 그 강원도에 이제 660개 정도의 이제 그 학교가 있습니다. 그 중에 한 50% 가까운 학교가 이제 작은 학교인데 앞으로 이제 저출산 문제 때문에 작은 학교는 점점 더 늘어나는 추세가 되고 아마 작은 학교가 이제 주류를 이루고 대세를 이룰 텐데 이런 문제를 심각하게 생각을 하고 여기 대응을 해야 되는지 문제가 있고요. 반드시 그래서 작은 학교의 정책은 성공해야 할 이유가 있는 부분입니다. 네. 그래서 이제 그걸 우리가 적절하게 그 대응을 하려면 먼저 그 특화된 교육 과정을 이제 운영해서 네. 규모는 작지만 그 강한 경쟁력을 가지고 있는 그런 학교를 지역별로 많이 육성을 해야 된다. 특화된 교육 과정이라고 하면 뭐 구체적으로 어떤 뭐 교과목을 들어서 말씀을 해주시는 건가요? 이제 그 교과목을 포함해서 네. 이제 뭐 여러 가지 그 예를 들어서 원주 지역 같은 경우는 이제 호조 초등학교나 호조 중학교 같은 경우는 네. 이제 한지의 이제 특화된 교육 또 예를 들어서 뭐 또 어느 지역에는 뭐 이제 특정한 음식물을 갖다 특화시킨다든지 네. 그런 여러 가지 그 지역의 어떤 생물 자원이라든지 철원 같은 경우는 이제 철새 같은 경우 뭐 이런 거에 학생들이 관찰을 하고 먹이를 준다든지 그래서 그 지역만의 예, 특색 있는 교육을 네, 좀 그걸 가지고 어디 나가서든지 자기 지역에 대한 그 애정과 그 관심을 가지고 있는 그런 이제 그 학생을 길러내야 되지 않나. 네. 그래서 저희가 그런 것도 하기 위해서 금년에 그 강원도의 22개 학교에 그 고향교육이라는 프로그램을 가지고 그 학부모와 그 지역사회와 함께 그 특화된 프로그램을 저희가 그 개발하고 그 진행하도록 3년 내지 5년 동안을 저희가 돈을 지금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오, 네. 공모 사업으로. 그러니까 이게 지금 교육 과정의 이제 특화, 그런 하나의 이제 사례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예. 네, 뭐 시대 흐름과 정책 변화 속에서 좀 소규모 학교의 발전을 하려면 강원교육복지재단의 역할이 더욱 좀 중요할 거라는 생각이 드는데 끝으로 도민 여러분께 좀 당부하고 싶은 말이나 재단 이사장으로서 하고 싶은 말이 있다면 어떤 것들이 있는지 카메라를 보고 좀 말씀해 주실까요? 강원도에 필요한 인재를 다른 도시나 다른 그 시도에서 육성을 할 리가 만무합니다. 그렇죠. 강원도를 사랑하고 강원도에 필요한 인재는 강원도가 책임을 지고 주체적으로 양성을 해야 된다고 저는 봅니다. 네. 그래서 앞으로 강원도가 지속적으로 발전하려면 유능한 인재의 확보가 아주 핵심적인 관건인데 네. 인재를 양성을 하려면 돈도 많이 들고 또 시간도 많이 걸립니다. 그렇죠. 그렇지만 좀 더 인내심을 갖고 이 장기적인 안목으로 그 지역 청소년 교육에 대해서 더 많은 이제 애정과 관심을 이제 쏟아 주실 것을 저희가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네,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현원철 강원교육복지재단 이사장님과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도움 말씀 주셔서 고맙습니다.